강원도 한적한 지방마을. 계절만큼이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땅이었지만 태식이라는 남자는 그 척박한 땅 위에서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낸 사람이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집안 밖을 둘러보는 게 습관이었다. 그런 태식 할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단 하나, 자기 자신도 그 어떤 재산도 아니었다. 바로 아들 정우였다. 태식은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웠다. 벼가 잘 자라지 않아 빚을 지는 해도 있었고 목공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해 몇 달간 일을 못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괜찮아. 정우만 잘 자라면 그걸로 됐지라고 혼잣말을 했다. 아들 정우가 도시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태식의 마음은 걱정보다는 기쁨이 앞섰다. 아들이 드디어 제 가정을 이루는구나. 외로이 키워낸 보람이 이제 열매를 맺는구나. 며느리 윤정을 처음 본 날 태식은 작은 희망을 품었다. 단정한 외모, 조곤조곤한 말투. 겉보기엔 도시에서 자란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결혼식 날 윤정이 건넨 말도 지금까지 또렷하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태식의 가슴은 뭉클했다. 그래, 이 아이면 정우랑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가겠지. 나는 멀찍이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는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아들의 신혼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질 줄은 당연히 몰랐다. 아들 정우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날이었다. 시장에 갔다가 눈에 띄는 것들을 하나둘 사서 도시의 아들 집으로 들렀다. 시골에서 공들여 담근 된장 묵은지, 상추, 그리고 작은 채반에 담긴 산나물 몇 줌.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거 좋아한다면 내 손으로 키운 거 먹으면 좋지. 그는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표정이 환하지 않았다. 딱히 기뻐 보이지도 않았다. 아버님, 이거 뭐예요? 에이, 별거 아니고. 이거 산에서 캐온 건데 맛있어. 그러자 윤정이 조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근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냉장고에 둘 데도 없고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정우는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듯 말없이 서 있었다. 태식은 그 말이 조금 서운했지만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이번에만 줄게. 이거 된장은 아주 잘 됐어. 진짜 맛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맞받아쳤다. 아버님, 냄새 난다니까요. 이런 건 그냥 시골에서 드시고 오세요. 그 순간 태식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정지.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그의 마음속엔 아주 깊게 새겨졌다. 아, 이게 도시 방식인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날 저녁 태식은 거실에서 TV를 보려고 며느리와 아들과 소파에 앉았다. 그런데 며느리가 불쑥 말했다. 아버님, 소파에 앉으실 거면 위로 좀 털고 앉으세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런 말은 좀. 하지만 윤정은 다시 말했다. 아니, 털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아버님, 제가 청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저 소파는 당신 자리가 아니다. 라는 말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태식은 이상하게도 요즘은 아들 집에 갔다 오는 날이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과 태도가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 태식을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럴 때마다 태식은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가 하고 지나갔다. 명절날 태식은 새 옷을 입고 아들 사는 도시의 집으로 향했다. 손자들에게 줄 세뱃돈도 미리 준비해 갔다.
세뱃돈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는 기분 좋은 상상을 했다. 할아버지, 그러며 달려오는 손자들의 모습. 하지만 그 상상은 현실에서 산산조각 났다. 밥상을 차리던 며느리가 불쑥 말했다. 아버님, 저희 애들 세뱃돈 거실 선반 박스 위에 올려두시면 돼요. 거실 선반 박스 위? 내 아버님이 주시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아이들도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정우마저 거들었다. 아버지, 요즘 애들 세뱃돈 수준이 좀 있잖아요. 그 말은 칼이 되어 영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세뱃돈 봉투를 조용히 품속으로 다시 넣었다. 손자들에게 그 봉투를 건네지도 못한 채 그날 밤 그는 밖에서 혼자 담배를 붙였다. 그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그는 곧 머리를 저었다. 아냐, 애들이 아직 젊어서 생각이 짧아서 그러겠지. 정우도 윤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태식은 이날도 아들 정우와 며느리 윤정을 탓하지 않았다. 태식에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아들 집에 갔다가 평소보다 조금 어지럽다 싶었는데 갑자기 시야가 흔들리며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급히 아들에게 연락했다. 정우야, 나 병원 좀. 그러자 돌아온 말. 아버지, 오늘 회사 회식 있어. 윤정이랑 알아서 해. 며느리는 더했다. 저 오늘 피부과 예약 있어요. 아버님, 간병인을 좀 불러 계시는 게 어때요? 저희도 사정이. 태식은 그래라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 병실에서 그는 홀로 식은땀을 흘리며 버텼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내가 이들 눈에는 이제 짐처럼 보이는구나.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태식은 아주 오래 가만히 생각했다. 평생을 아들과 식구들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 남들 놀 때 일했고 남들 쉬는 날에도 열심히 일을 했다. 아들만은 힘들지 말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퍼줬다. 그런데 돌아온 건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아무도 자기를 돌보아 주지 않는 텅 빈 외로운 병실. 서글프고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뿐. 그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아닌 자신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래, 이제는 다 정리할 때가 됐구나. 태식은 병원에서 퇴원 후 주변 정리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며느리 윤정은 우연히 시아버지의 가방에서 떨어진 우편물을 보았다. 임대료 입금 내역서. 거기엔 매달 380만 원이 입금되고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 윤정의 표정이 달라졌다. 어머, 이게 뭐야? 상가 임대료? 이게 누구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이지. 정우의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 윤정은 시간만 나면 먼 길을 마다 않고 시아버지 태식의 집으로 와서 아버님, 오늘은 제가 갈비찜 해드렸어요. 아버님, 약 드셨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태식은 불편했다. 며느리가 안 하던 짓을 하며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정함에는 서늘한 계산의 냄새가 났다. 등기부등본을 본 날 밤 윤정의 머릿속은 온통 그 재산 생각뿐이었다. 아버님, 재산 50억이 넘는데 그게 다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가 잘못했나 봐. 너무. 윤정은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 지금 잘못 탓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부터라도 아버님 마음 돌려야지.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기괴할 정도로 달라졌다. 틈만 나면 태식의 집으로 내려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님, 이거 제가 사드릴게요. 아버님, 집안 청소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에게서 단 한 번도 못 듣던 다정함과 목소리까지 달달해졌다. 하지만 태식은 조용히 생각했다. 저 애가 갑자기 변할 이유가 없지. 이유는 하나뿐이겠구나. 그리고 그 직감은 아주 정확했다. 며느리는 몇 개월간 우호적인 척하더니 슬슬 본심을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불편한 시골집에서 사시지 말고 편하고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는 게 어떠세요? 태식은 며느리에게 가만히 물었다. 너는 내가 거동도 못하는 노인네로 보이냐? 윤정은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다만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 말에 손에 쥔 컵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짐짓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며느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밀어붙이면 된다. 시아버지만 요양원에만 보내면 그 뒤는 손쉽지. 재산이 내 것이 될 날만을 상상하며 며칠 뒤 부부는 기어코 일을 터뜨렸다. 아버지, 짐 정리해 두세요. 오늘 요양원 상담 예약해놨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섰다. 너희 눈에는 내가 누워있는 환자처럼 보이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짐이 되는구나. 윤정이 툭 내뱉었다. 아버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이제 애들 키우고 회사 다니고 바쁜데 시골에서 홀로 계시는 아버님 생각하면 솔직히 부담돼요. 아들 정우는 며느리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말에 윤정의 말이 맞다는 표정으로 아버지 태식을 바라보았다. 태식은 며느리와 아들의 말에 화가 치솟아 올랐다. 요양원 소리 하려거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다들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태식은 며느리와 아들 정우가 돌아간 뒤에도 요양원 소리에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지금 고혈압과 당 수치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도 그런대로 괜찮고 아직은 견딜만한데 나를 거동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처럼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을 하다니. 태식은 며느리의 말과 아들 정우의 태도에 괘씸한 놈들 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섭섭했던 일들이 몰려오는 듯했다. 태식은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며느리와 아들의 말 때문에 배신감으로 몇 날 며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순간 태식은 결심했다. 그래 이제 완전히 끝났다. 태식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 말한 증여 서류. 오늘 최종으로 마무리합시다. 변호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드님 며느리분은 제외하고 동생 가족 그리고 장학재단. 이대로 확정하시겠습니까? 태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이제 나를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들에게 남길 겁니다. 도장이 꽝 찍히는 소리가 마치 인생의 마지막 결산처럼 울렸다. 며칠 뒤 아들 정우 부부가 또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가 지난번에 아버님 집에 와서 요양원 말씀드린 건 아버님 편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오해 마세요.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덧붙였다. 아버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 많이 했어요. 대본 같은 멘트가 이어졌다. 그러나 태식은 손을 천천히 들어 말을 끊었다. 그만해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끝났다. 며느리는 불안에 휩싸였다. 여보 아버님 이상해. 설마 재산 정리 다 해버린 건 아니겠지? 그날 밤 며느리는 독단적으로 부동산 사무실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확인한 순간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상가 이전 완료. 임대 건물 이전 완료. 논밭 이전 진행 중.
주택증여 등록 완료. 그리고 아들 며느리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다. 다음 날 아들 부부는 울며불며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윤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볐다. 아버님,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태식은 조용히 서랍을 열어 증여 완료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늦었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없다. 윤정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태식의 표정은 오히려 편안했다. 나는 이제 나를 아껴준 사람들과 함께 살 거다. 돈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야지. 너희처럼 돈 생각만 하고 너희 시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재산 정리를 마친 태식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웃 아이들을 위해 만든 장학재단에서 첫 장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꼭 누군가를 도울게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돈이 갈 곳을 찾았구나. 그는 매일 아침 동생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며 모여서 웃는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고 가족의 따뜻함을 비로소 느끼고 있었다. 아들 부부는 재산이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소식에 집으로 돌아온 뒤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다 내가 아버님을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뭐라고? 너도 맞장구 쳤잖아. 너도 무시했잖아. 그들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대출이자조차 감당 못해 살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결국 그들은 전세 원룸으로 이사가게 되었다. 윤정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건 자신들이라는 걸.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이번엔 며느리 없이 혼자였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식은 문을 열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못 간 거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태식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려. 애초에 그때가 너의 본심이었겠지.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가 아버지를 모실 수는 없을까요? 태식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가볍게 문을 닫았다. 아들은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며칠 후 태식은 우연히 동네에서 아들 친구를 만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아버님 들으셨어요? 며느리분이 지난달에 아버님 보험까지 다 알아봤다면서요? 아버님 요양원 들어가시면 대출 더 받을 수 있다고. 순간 태식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때까지 그는 며느리가 욕심이 생겨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넣고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가까지 담보로 잡을 계획이었던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의 온몸이 소름이 돋고 차갑게 식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 하는구나. 그는 변호사와 다시 상의해 아들 부부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또 찾아왔다. 이번엔 울며 매달리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딱 한 번만요. 태식은 아들 부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내가 너희를 도와야 할 이유가 뭐냐? 아들 부부는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다.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가두려고 했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으려고 했지.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다. 다 들었다. 태식의 목소리는 그동안 본 적 없는 냉기였다. 오늘부로 나는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버지 제발. 그러나 그날 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닫혔다. 시간이 흐른 뒤 태식은 동생 가족, 장학재단 아이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냈다. 형님,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우리 수학 100점 맞았어요. 태식은 어느새 진짜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가족이 꼭 피로 이어질 필요는 없구나. 마음을 나누면 그게 가족이지. 한 달 뒤 시골 마을에는 오랜만에 삼법꽃이 만개했다. 하얗게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태식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재단에서 후원받는 아이들이 그를 찾아와 놀라게 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난번 할아버지하고 같이 만든 책꽂이 너무 예뻐요. 작은 손들이 그의 손을 끌어당기며 깔깔 웃는 모습에 그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내 인생 후반이 이렇게 따뜻할 줄 누가 알았겠나. 그는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도 않았다. 누군가의 계산 속에 존재하는 삶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낯익은 필체의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보낸 사람 아들 정도현. 태식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께,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후회뿐입니다. 아버지께 잘해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살아온 40년을 저는 단 하루도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못 갔던 것,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하려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아버지께 어떤 부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의 태식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늦었구나. 너무 늦었어.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작은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었다. 버리지도 다시 꺼내 읽지도 않을 곳에. 며칠 후 뜻밖에도 며느리 윤정이 혼자 찾아왔다. 평소에 화장기 가득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들어주세요.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마루에 앉도록 했다. 윤정은 울음이 터진 듯 말했다. 저희 정말 무너졌어요. 정우 씨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잘렸고 빚은 더 불어나서 살기가 힘이 듭니다. 아버님이 예전처럼 저희를 도와주시면.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온 거냐?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죄송해서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마루를 적셨다. 아버님, 저는 정말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의 마음 한켠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곧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만 돌아가거라. 너희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너희 상황이 변한 것이다. 윤정은 말없이 울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다.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갈 때 태식은 며느리 윤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벌 받는 중이겠지.
몇 주 뒤 마을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정태식 장학재단 개소식. 아이들, 마을 사람들, 동생 가족, 심지어 지역 기자들까지 모여 한 노인의 삶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사회자가 말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쓰고 계십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태식은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다. 돈은 세상에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여져야 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그의 가슴 깊이 울렸다. 그레네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장학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쯤 태식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형님 들으셨어요? 아들네 부부 결국 이혼했답니다. 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혼. 그들에게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원망과 증오뿐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그 말에는 슬픔보다도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어느 해 여름날 태식은 목공 작업장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어린 시절 그려준 그림이 있었다. 우리 아빠 최고. 아빠 나 좋아해? 아빠 사랑해요. 작은 손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말았다. 정우야 너는 분명 어린 시절에는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지. 그는 그림을 꼭 끌어안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른이 되면서 돈이 너를 바꿔버린 걸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프게 살아온 아들이 불쌍했다. 몇 달 뒤 태식은 동생 가족과 함께 산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그의 등을 따스하게 감싸는 순간 그는 머릿속으로 아들 정우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너희가 진심을 되찾는다면 언제든 마음은 나눌 수 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존중을 잃으면 돈은 독이 되고 존중을 지키면 돈은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나요?